평생 나쁜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단 한마디 변명 없이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난 날 서랍 속에서 아무도 몰랐던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쫓아낸 며느리의 수술비를 12년간 혼자 감당해온 그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70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박수님입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 낡은 기와집 한 채에서 아들 하나를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마루 아래엔 낡은 고무신이 늘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기억하는 박수님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표정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따뜻한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마을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독한 시어머니. 그 말이 골목 구석구석에 퍼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내쫓겼다는 소문, 아들마저 등 돌리게 만들었다는 소문, 손자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소문.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박수님의 이름은 그 소문들 아래 점점 깊이 묻혔습니다. 아들 박민주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골목에서 마주쳐도 눈길을 피했습니다. 이웃에 살던 최정숙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냉정하고 독한 분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도 박수님은 단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마당 한켠에 혼자 서서 밥을 먹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 여자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박수님의 서랍 속에 있던 물건 하나를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낡은 서랍 속 작은 열쇠 하나. 누구도 그것이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열쇠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박수님은 슬하에 아들 하나만 두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15살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박수님은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민주는 30대 중반에 이수연과 결혼했습니다. 이수연은 충청도 출신으로 조용한 성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시집살이가 쉽지 않다는 말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수님은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 말없이 수저를 들었고 청소를 하면 등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은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원래 표현이 서툰 분이겠거니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분이겠거니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3년을 버텼습니다. 결혼 3년이 지난 어느 날 봄 상황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박수님이 이수연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러더니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수연아, 나가 살아라.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어리둥절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이수연은 그날 저녁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박수님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중과 이수연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수연은 어린아이를 안고 집을 떠났습니다. 박수님은 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가 혼자 삼킨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불도 켜지 않은 마당에서 박수님은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이게 맞는 길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조금 더 이야기가 흘러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수님의 낡은 서랍 속에는 오래전부터 작은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열쇠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을 열기 위한 것인지 이야기가 끝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밝혀집니다. 이수연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반지하 방 한 칸, 아이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밤에는 포장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왜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았는지, 왜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는지, 이수연은 그 의문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이수연은 4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이수연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팠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전 10시쯤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이수연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놀라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이수연은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위암 2기에서 3기 사이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만 수백만 원이었고 이후 항암 치료비를 합치면 1,5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수연은 병원 복도 끝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당 의사 김상호 선생님이 이수연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수연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잠깐도 자리를 뜨지 마세요. 김상호 선생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수연 씨 앞으로 이미 2개월치 의료비 선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익명으로 들어온 금액이라 저희도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이수연은 천장을 보며 누웠습니다. 누굴까? 나를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전 남편 민주는 재혼한 지 오래였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자기 살기 바빴습니다. 그때 이수연의 머릿속에 스친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너무 뜬금없어서 이수연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분이 왜? 이수연은 그 생각을 지우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이수연이 상상도 못한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4주 후로 잡혔습니다. 이수연은 그 4주 동안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일찍 자냐고 아이가 물었을 때 이수연은 그냥 많이 피곤하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혼자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이수연은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편지를 쓰다가 이수연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낸 그날 밤, 박수님은 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불빛도 없는 마당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안에는 병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님은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연 씨 치료비 다음 달치도 제가 낼게요.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박수님은 다시 마당에 섰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수술 당일 오전 8시였습니다. 이수연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은정 간호사가 종종 걸음으로 뛰어왔습니다. 이수연 씨, 잠깐만요. 이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 간호사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누가 접수 창구에 놓고 가셨어요. 이수연 씨 앞으로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잘 될 거야. 힘내.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의 글씨 같았습니다. 이수연은 그 종이를 손에 꼭 쥔 채 수술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수연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12년간 연락 한 번 없던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사흘 후 이수연은 다시 한번 믿기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김상호 선생님은 경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수연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2시 병원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같은 병원에 박수님 씨가 입원해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수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수님 씨가요. 같은 병원에요. 은정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박수님 씨가 이수연 씨를 찾으세요. 연락처를 직접 남기셨더라고요. 이수연은 가운을 걸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복도 끝 병실 문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님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몸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얼굴이었습니다. 이수연을 보자 박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수연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수님의 손이 이수연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수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12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 이제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박수님은 낮고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안방 서랍 열어봐. 열쇠 있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박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수연은 그날 오후 4시 박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처음 시집을 왔을 때 서 있던 그 마당. 그날도 박수님은 이 마당 한켠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 열쇠로 열린 것은 서랍 안쪽 낡은 철제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통장 여러 개와 영수증 묶음,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영수증 묶음을 먼저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 첫 장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집을 나온 지 4개월 후의 날짜였습니다. 그 아래로 영수증이 한 장 한 장 이어졌습니다.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지금 입원해 있는 바로 그 병원의 이름이었습니다. 납부자 이름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맨 아래 메모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치료비. 박수님. 이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증이 몇 장인지 세어보았습니다. 37건이었습니다. 12년치였습니다. 단 한 달도 빠진 달이 없었습니다. 이수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증 묶음을 가슴에 꼭 안은 채로. 그러다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단 2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수연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3장이었습니다. 박수님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손이 많이 떨렸던 것인지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수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이수연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 안에는 12년간 박수님이 혼자 알고 있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집에서 나가기 직전 박수님은 우연히 이수연의 검진 봉투를 보게 됐습니다. 민준이 모르게 받아둔 봉투였습니다. 종양 의심 소견이 있으니 정밀 검진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수님은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만약 이수연이 집에 있으면 민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준은 어렸을 때부터 약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를 암으로 잃은 후 방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박수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수연이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내가 도와야 한다. 그런데 이수연이 알면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박수님은 이수연을 내보냈습니다. 독한 시어머니라는 욕을 평생 듣기로 스스로 결심하면서 그 대신 이수연이 어느 병원을 다니는지 조용히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치료비를 납부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 안 하려 했습니다. 편지는 마지막 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줄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살아서 직접 하려고 매번 마음먹었는데 자꾸 미루다가 결국 이렇게 됐네. 수연아, 내가 살아줘서 고마워. 이수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마당 한켠이 보였습니다. 박수님이 혼자 밥을 먹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곁에 없었던 그 자리. 욕을 먹으면서도 단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던 그 자리. 이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박수님은 나쁜 시어머니였을까요? 평생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단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살아온 이 여자를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분이 한 명쯤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말 못하고 혼자 삼키며 살아온 사람,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온 사람, 그분께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는 더 오래 혼자였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